형님만 없으면 회사는 제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남해 바닷가 절벽이었습니다. 땔감을 지고 산길을 걷던 12살 소년이 절벽 아래 썩은 소나무에 밧줄로 묶인 채 죽어가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대기업 재벌회장 한빛건설 윤태식 회장이었습니다. 12살 소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빗속에서 절벽을 내려가 회장님을 살려냈습니다. 소년이 회장을 지게에 업고 할머니와 둘이 사는 낡은 대문을 열던 바로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을 본 회장님이 소스라치게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만사형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파도가 절벽을 무섭게 때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쾅쾅 울렸어요. 참으로 캄캄하고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남해 바닷가 절벽 끝 소나무에 굵은 밧줄로 묶인 노인이 있었어요. 한빛건설의 회장님 윤태식이셨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으키신 분이었어요.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 윤태경이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독했습니다.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어요.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지요. 회장님이 온몸을 떨었어요. 내가 어찌 내게 이러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껴주었는데. 하지만 윤태경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형님만 없으면 회사는 제 거예요. 비웃음을 남기고 검은 차를 타고 빗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이 돈에 눈이 멀어 형의 목숨을 절벽 끝에 버린 겁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았어요. 빗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어요. 그 시각 산길을 걷는 소년이 있었어요. 12살 진호였습니다. 지게에는 무거운 땔감이 한가득이었어요. 얇은 옷은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검정 고무신은 진흙에 자꾸 빠졌어요. 그래도 진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흙집에서 기다리실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관절염이 심해 무릎을 못 펴시는 할머니. 비가 오면 밤새 끙끙 앓으시는 할머니였죠. 진호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바람결에 소리가 실려왔어요. 사람 살려. 진호가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소리가 나는 절벽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태로운 소나무에 묶인 노인이 보였습니다. 발밑에는 시퍼런 바다가 으르렁거렸어요. 진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게 밧줄 한쪽을 바위에 단단히 묶고 남은 밧줄을 허리에 칭칭 감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회장님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린 꼬마가 절벽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안 된다. 오지 마라.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 피가 흘렀습니다. 손등도 긁혀 쓰라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호의 손이 회장님 어깨에 닿았어요. 낫으로 굵은 밧줄을 쓱쓱 잘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툭, 마지막 밧줄이 끊어졌어요. 그 순간 소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회장님 몸이 허공으로 빠졌어요. 진호가 두 손으로 팔을 낚아챘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영차. 기적 같은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바위 위에 쓰러졌어요. 진호는 온몸이 흙과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환하게 웃었어요. 거봐요, 할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은 절벽에 버렸는데 처음 보는 꼬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준 겁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진호가 회장님을 지게에 이고 작은 몸으로 업었어요. 비바람을 뚫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낡은 흙집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뛰쳐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진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흐릿하게 꺼져가던 눈빛이 갑자기 환하게 열렸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할머니가 부축하려 손을 뻗었어요. 회장님이 그 손목을 덜컥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회장님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다했어요.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의식이 천천히 쓰러져 갔어요. 진호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잡힌 손목을 천천히 내려다보셨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폭풍우는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낡은 흙집 안에 아주 오래된 비밀 하나가 조용히 깃들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왜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랐던 걸까요? 무서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어요. 참새 소리가 창호지를 두드렸습니다.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회장님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욱신거렸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흙집 천장이었어요.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어요. 비가 새는 자국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래도 벽에 손을 짚고 버텼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낡은 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멈췄어요. 또다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얼굴이 할머니가 상을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이셨습니다. 어젯밤 그 눈빛은 어디 가고 그냥 동네 할머니 같으셨어요.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시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저를 아십니까? 할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셨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을 정리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은 그러셨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하셨어요. 숭늉을 받아드셨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마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어요. 어디서였는지 생각이 날 듯 말 듯 했어요. 그때 밖에서 진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진호가 씩씩하게 들어섰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뛰어온 듯 숨이 차 있었어요. 진호가 회장님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다친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절벽에서 긁힌 자리였어요. 많이 아프세요? 회장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진호 손바닥을 보셨어요. 긁히고 까진 자리가 여럿이었어요. 내 손이 더 많이 다쳤구나. 진호가 손바닥을 뒤집어 보고는 하나도 안 아프다며 활짝 웃었어요. 회장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작은 약통을 들고 왔어요. 관절염 진통제였습니다. 읍내에서 겨우겨우 사오는 귀한 약이었어요. 무릎이 끊어질 듯 아플 때만
한 알씩 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회장님에게 내미셨어요. 회장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어머니 드실 약인데 어떻게 받겠냐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목숨이 먼저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회장님 손에 약을 쥐어주셨어요. 회장님이 그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뼈마디가 굵고 살이 다른 손이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꾹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진호가 온종일 대저택에서 심부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그걸 몽땅 털어 읍내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은 사지 않았어요. 품삯을 모두 털어 소고기를 샀습니다. 저녁상에 소고기 묵국이 올라왔어요. 세 사람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호가 회장님 숟가락에 고기를 얹었어요. 많이 드시고 힘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진호 밥그릇을 봤어요. 국물뿐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이 없었어요. 진호야, 넌 왜 고기를 안 먹느냐? 진호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가 더 좋아요. 거짓말인 걸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수백억을 굴리며 살았어요. 비싼 식당에서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밥상이 왜 이렇게 목이 메는지 몰랐어요. 아이가 피땀 흘려번 고기를 자기 입에 넣지도 않고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무릎에 쓸 약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 등을 조용히 토닥이셨어요. 진호도 말없이 회장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꼭 잡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진호와 할머니가 잠든 뒤였습니다. 회장님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30년이 지났는데 눈을 감으셨어요. 기억 속 얼굴과 지금 이 할머니 얼굴을 천천히 겹쳐봤습니다. 비슷했어요. 너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30년은 긴 세월이었습니다. 대체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발소리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몸을 낮추셨어요.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마을을 훑고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 윤태경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시신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 낡은 흙집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창호지에 어른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몸을 일으키셨어요. 진호와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진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창문 밖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회장님 팔을 잡고 부엌으로 끌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뒤주가 있었어요. 쌀을 보관하는 낡은 나무 뒤주였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몸을 굽혀 들어가셨어요. 할머니가 뚜껑을 덮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 두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쾅쾅쾅. 대문을 치는 소리가 났어요. 진호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방금 잠에서 깬 아이처럼 눈을 비볐어요. 사내 둘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에 손전등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눈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하나 못 봤어? 진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엔 할머니밖에 없다고 했어요. 사내가 손전등으로 방 안을 훑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절뚝이며 방에서 나오셨어요. 피곤한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밤중에 소란을 피운다고 타박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사내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부엌을 쓸었습니다. 뒤주위에 불빛이 잠깐 머물렀어요. 진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사내가 부엌으로 발걸음을 뗐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뭘 찾는 거냐고 하셨어요. 낯선 사람을 왜 찾냐고 하셨습니다. 앙상한 몸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어요.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멍난 낡은 이불, 부서진 밥상, 먼지만 폴폴 나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이 없어 보였어요. 사내들이 침을 뱉고 대문을 나갔어요. 거친 구둣발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마당을 채웠어요. 진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뒤주 뚜껑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몸을 펴고 나오셨어요. 허리를 짚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세 사람이 방에 둘러앉았어요. 초 하나를 켰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바라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낮게 사과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도 덜도 없이 딱 그 한마디였어요. 회장님이 할머니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호가 두 어른 사이의 공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님이 진호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할머니랑 오래 사셨냐고 하셨습니다. 그전엔 어디 사셨냐고도 하셨어요. 진호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말로는 예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여기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서울. 회장님이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무릎을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어요. 서울 생활은 언제까지 하셨냐고요. 할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셨어요. 30년도 더 됐지요. 30년.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회장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을 봤어요. 딱 한 번 봤다가 다시 무릎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숨을 고르셨어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서울에 계실 때 남대문 시장 근처에 사셨습니까?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금방 다시 무릎을 주무르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봤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3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린 날이었어요. 남대문 시장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멈췄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아낙이었어요. 그 눈이었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의 눈이었어요. 회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주무르고 계셨어요.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목에 걸렸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지금처럼 묵묵히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한마디를 툭 던질 수 없었어요.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진호가 하품을 했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할머니가 진호를 눕히셨어요.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진호가 금방 잠들었어요. 할머니가 초를 끄셨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어요. 회장님은 눈을 뜬 채로 어둠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내일은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진호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대저택으로 심부름을 가야 했어요. 할머니 약을 살 돈이 필요했거든요. 회장님과 할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할머니가 된장을 끓이셨어요. 회장님은 마루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셨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 할머니의 국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남대문 시장 골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쓰러져 있던 날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된장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났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회장님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으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기억하네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붉어졌어요. 저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회장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눈 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알고 있었소. 회장님이 숨을 멈췄어요. 언제부터 알았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진호가 업고 들어오던 날, 그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도 없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할머니가 시선을 무릎으로 내리셨어요. 말해서 뭐하오. 그냥 살면 됐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을 찾아다녔다고 하셨어요. 어디 계신지, 어떻게 사시는지 알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손을 저으셨어요. 찾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냥 잊고 사는 게 맞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바닥에 두 손을 짚으셨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하셨어요.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일푼에 매일 시장 바닥에서 노숙하던 저를 국밥 한 그릇 내어주며 배고플 때 와서 먹고 가라고 하시던 그 할머니, 어느 날 금반지 하나를 주시며 이거 갖고 다시 사업 시작해보라고 젊으니까 금방 일어설 수 있다고 토닥여 주셨던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날 주신 금반지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씨앗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회사의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 자신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우시는 거였습니다. 반지 하나가 뭐라고. 살았으면 됐지.
회장님이 그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어요. 진호 하나 키우시면서 다리 아프신 것도 참으신 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손을 꼭 쥐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어요. 할머니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두 사람 모두 한동안 그냥 울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까맣게 잊혀졌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타버린 된장찌개를 보셨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회장님이 따라가셨어요. 할머니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새로 끓이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픽 웃으셨어요. 회장님이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아냐고 하셨습니다. 못 끓이면 배우면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회장님을 보셨어요. 그러다 국자를 내미셨습니다. 된장은 많이 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조금만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국자를 받으셨어요. 서툰 손으로 된장을 풀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더 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고분고분 따르셨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일했던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이 국자를 내려놓으셨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창틈으로 내다봤어요. 검은 점퍼 사내들이었습니다. 어제 2명이었는데 오늘은 대여섯이었어요. 마을 전체를 에워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진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번엔 더 많다고 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막고 있다고 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의 눈물이 싹 거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절벽에서 구조된 약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평생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진호야. 진호가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이제 싸울 때가 됐다. 회장님이 진호를 불러 앉혔어요. 할머니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셋이 나란히 마주 앉았어요. 회장님이 낮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임도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30년간 가장 믿어온 비서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성냥감 옆면에 번호를 또박또박 적으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숫자는 또렷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라. 한빛건설 윤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 진호가 번호를 받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읍내 공중전화로 가면 되냐고 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다 진호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마을이 막혀 있다고 하셨어요. 진호가 알고 있다고 했어요. 대문 밖에 2명, 마을 입구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섭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진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 그냥 마을 꼬마잖아요. 누가 의심하겠어요.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진호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꼭 쥐고 계셨습니다. 진호는 낡은 점퍼를 껴입었어요. 최대한 작고 초라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성냥갑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 위에 손수건을 덮었습니다. 대문을 나섰어요. 마을 어귀에 사내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어요. 사내가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 가냐고 했어요.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읍내요. 할머니 약 사러요.
사내가 위아래로 훑었어요. 낡은 점퍼에 구멍난 고무신. 그냥 동네 꼬마였습니다. 빨리 갔다 오라고 했어요. 진호가 고개를 꾸벅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절대 뛰지 않았어요. 골목이 꺾이는 순간 진호는 냅다 달렸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어요. 가시덤불에 종아리가 긁혔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어요. 또 달렸습니다. 읍내 공중전화가 보였어요. 낡은 빨간 전화기였습니다. 진호가 동전을 넣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중후한 목소리였어요. 한빛건설 윤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찰나였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이냐고 했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했습니다. 진호가 폐가 위치를 설명했어요. 마을이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티가 난다고 했어요. 임도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밤 12시에 마을 뒤 산길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불 켜진 집을 찾으면 되겠냐고 했어요. 진호가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임도연이 진호 이름을 물었어요. 진호라고 했습니다. 진호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늘 정말 큰일 했네. 진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비상금으로 숨겨뒀던 동전을 털었어요. 작은 약봉지 하나를 샀습니다. 마을 어귀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어요. 야, 꼬마. 아까 그 사내였습니다. 약은 어디 있냐고 했어요. 진호가 품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사내가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보내줬어요. 진호가 마을로 들어갔어요. 골목을 돌자마자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았습니다. 주머니 속 성냥갑을 꼭 쥐었어요. 흙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모으셨어요. 진호가 말했어요. 오늘 밤 12시에 와요. 회장님이 진호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진호를 꼭 안으셨어요. 한참을 안고 계셨습니다. 세 사람이 밤을 기다렸어요. 해가 넘어갔습니다. 어둠이 마을을 덮었어요. 사내들의 손전등 불빛이 마을 여기저기를 훑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그때 뒷산 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창틈으로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산길을 내려왔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마을을 살폈어요. 진호가 작은 초를 창가에 올렸어요. 껐다 켰다 2번 반복했습니다. 그림자가 멈췄어요. 잠시 후 흙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게 3번이었습니다. 진호가 문을 열었어요. 짙은 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이었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을 꽉 다문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초 하나가 켜진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 안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두 눈이 천천히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임도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30년간 가장 믿어온 비서였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바닥에 닿도록 숙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 버텨온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끝내 믿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임도연의 어깨를 짚으셨어요. 두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호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왠지 자기도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숭늉을 내오셨어요. 임도연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받는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이 할머니를 가리키시며 30년 전 이야기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도연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금반지 10배, 100배는 더 보답해 주실 겁니다. 할머니는 그냥 손을 저으셨어요. 한참 만에 임도연이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흘 뒤 취임식입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윤태경이 서울 한빛타워 대강당에서 회장 취임식을 연다는 거였어요. 기자들과 임직원 전부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취임식이 끝나는 순간 회사 주요 자산을 해외로 넘기는 계약까지 잡아놓았다고 했어요. 회장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임도연이 서류를 한 장 더 펼쳤어요. 이 모든 걸 뒤집을 증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재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복 동생 윤태경의 전 운전기사였죠.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도 못 받고 내쫓겼어요. 그것도 모자라 비밀을 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협박을 당하며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비서 임도연의 말로는 그 사람이 녹음기를 품고 다닌다고 했어요.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한 채 3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혼자서는 끝내 못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가면 되잖아요. 비서가 말렸습니다. 읍내까지 부하들이 깔려 있다고 했어요. 진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 그냥 마을 꼬마예요. 비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낡은 점퍼에 구멍난 고무신을 신은 이 꼬마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진호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진호 귓가에 가만히 속삭이셨습니다. 최재원이 문을 닫아버릴 때 써야 할 말이었어요. 진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가 진호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진호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오래도록 여미셨어요. 놓기 싫으신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훅 밀려왔어요. 진호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작은 어깨가 점점 멀어졌어요. 회장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어요.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 옆에 나란히 서셨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임도연이 그 모습을 보다가 낮게 한마디 했어요. 사흘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진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어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마을 어귀에는 여전히 검은 점퍼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제처럼 낡은 점퍼를 껴입었어요. 최대한 작고 초라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회장님이 귓속말로 알려준 그 말을 꼭 새겨두었어요. 대문을 나섰습니다. 사내들이 진호를 봤어요. 어제 본 꼬마였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진호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뛰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쁜 심부름 가는 아이처럼
빠르게 걸었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낡은 버스를 탔습니다. 두 정거장이었어요. 채 10분이 안 됐습니다. 내려서 골목을 걸었어요. 임도현이 말해준 대로였습니다. 좁고 낡은 골목이었어요.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파란 대문 집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대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팔했던 것 같았어요. 지금은 발에서 회색에 가까웠어요. 진호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인기척만 있고 조용했습니다. 진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최재원 아저씨, 저예요. 심부름 왔어요. 한참 만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남자 얼굴이 보였어요. 50대였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이 헬쑥했어요.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어요. 남자가 진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대문 밖 골목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냈어? 진호가 똑바로 말했어요. 한빛건설 윤태식 회장님이요.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어요. 진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살아계세요. 문이 멈췄어요. 남자의 손이 문 손잡이를 꽉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삐걱, 문이 다시 열렸어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커튼이 꼭 닫혀 있었어요. 낮인데도 캄캄했습니다. 방 안가득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오랫동안 환기를 못한 냄새였습니다. 최재원이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진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최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경찰서 앞에서 발길을 돌린 날, 그날 밤에도 아저씨는 술을 마셨을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아저씨가 아직 사람이라는 증거라고요. 최재원이 숨을 멈췄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굳게 닫혀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최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알고 있었지만 겁이 났습니다. 나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자기가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최재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무섭지 않니? 진호가 잠깐 생각했어요.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최재원의 눈이 흔들렸어요. 진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저씨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재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일 깊숙한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진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버리지도 내놓지도 못하고 진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재원이 낮게 말했어요. 윤태경이 직접 지시하는 소리가 담겨 있어. 회장님을 절벽에 묶으라고. 그 전에 저지른 것들도 다 있어. 진호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최재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입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진호가 일어섰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최재원이 진호를 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호가 문을 나섰어요. 골목을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돌아오는 내내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났어요. 진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점퍼 사내였습니다. 진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꼬마, 뭐 들고 있어? 진호가 봉투를 등 뒤로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할머니 약이요.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옆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장 박 씨였어요. 어이, 거기 우리 동네 애한테 뭔 짓이오? 마을 사람 서너 명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사내가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진호는 이장 뒤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흙집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모으셨습니다. 비서가 숨을 죽였어요. 진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져왔어요. 회장님이 봉투를 받으셨어요. 안을 확인하셨습니다. 눈을 꼭 감으셨다가 뜨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말을 대신했어요. 비서가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확인하는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됩니다. 회장님, 방 안에 조용한 흥분이 돌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이복 동생 윤태경이 취임식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끝이 아주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폐가 안에서 네 사람이 작은 초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내일의 계획을 마무리 지었어요. 비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녹음 파일은 이미 법무팀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장에는 기자들이 가득 들어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게 공개되는 구조였습니다. 경찰 영장도 이미 청구해뒀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어요. 증거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임도현이 가방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말끔한 정장이었어요. 회장님이 정장을 받아드셨어요.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벽에 묶여 있었어요. 가진 것도 없이 낡은 흙집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저 정장을 입고 그놈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회장님이 정장을 곧게 접어 옆에 두셨어요. 진호도 새 옷을 받았습니다. 비서가 미리 사다 놓은 깔끔한 옷이었어요. 진호가 옷을 펼쳐봤어요. 생전 처음 입어보는 옷 같았습니다. 새 옷 냄새가 났어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임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호 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됐어요. 30년 전부터 이어진 이야기니까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계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더 이상 손을 젓지 않으셨습니다. 계획이 마무리됐어요. 비서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서울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떠나기 전에 비서가 진호를 봤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우리 회장님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진호가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어요. 어둠 속으로 비서가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방 안에 셋만 남았습니다. 진호가 잠들었어요. 어느새 새근새근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을 긴장하며 버텼던 몸이 드디어 힘을 놓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과 할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일 꼭 이겨야 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길 겁니다. 할머니가 잠든 진호를 바라보셨어요. 저 아이 때문에라도. 회장님이 진호를 바라보셨습니다. 흙바닥에 새근새근 잠든 아이였어요. 낡은 이불을 발끝까지 꼭 덮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어요. 절벽에서 목숨을 건진 것도, 최재원을 찾아간 것도 모두 이 아이였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진호 이불 끝을 여며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앉았어요. 촛불이 가늘어졌습니다. 꺼지기 전이었어요. 회장님이 낮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내일 다 끝나면 우리 같이 삽시다. 할머니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진호도 어머니도 이제 저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어요.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어요. 촛불이 꺼졌습니다. 방 안이 캄캄해졌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임도연이 보내준 차가 흙집 뒤 산길에 조용히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장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으셨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진호가 대신 봐드렸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회장님이 픽 웃으셨습니다. 며칠 전 절벽에 묶여있던 노인이 아니었어요. 한빛건설 윤태식 회장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진호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할머니가 옷깃을 여며주셨습니다. 어젯밤 눈물을 흘리셨던 눈이 오늘은 맑았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진호는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낡은 흙집이 멀어졌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어요.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도로, 높은 건물들. 하지만 진호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가슴팍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이 진호를 바라보셨어요. 말없이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3시간이었어요. 한빛타워가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진호가 목을 빼고 올려다봤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임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게 눈을 마주쳤어요.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다 준비됐다는 눈빛이었어요. 대강당 문 앞이었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가득 찬 소리였어요. 회장님이 진호 손을 잡으셨습니다. 진호가 잡은 손을 꼭 쥐었어요. 반대편 손으로는 할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임도연이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회장님이 앞을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매의 발톱처럼 빛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단상 위에서 이복 동생 윤태경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거만하게 서 있었어요. 입가에 탐욕스러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문턱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말끔한 정장의 노인, 그 오른편에 작은 소년, 그 왼편에 주름진 할머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단상 위 윤태경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어요.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저기 서 있었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이 홍해처럼 길을 비켜줬습니다. 구두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아무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단상 앞에 서셨어요. 내가 성남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더냐? 한마디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어요. 윤태경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비서가 단상 옆 스피커에 녹음기를 연결했습니다. 짧은 삐소리가 나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복 동생 윤태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했어요. 회장님을 절벽에 묶으라고 지시하는 그 목소리였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윤태경에게 쏠렸어요. 윤태경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 손을 잡아 앞으로 나서셨어요. 이분을 보아라. 장내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이분이 없었으면 나는 없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윤태경이 할머니를 봤어요. 흙집 할머니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시골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태경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회장님이 진호 손을 잡아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다. 너가 절벽 끝에 묶어놓은 나를 말이다. 진호는 윤태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양쪽에서 두 손이 꼭 잡혀 있었거든요. 윤태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제발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회장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동생을 보지 않으셨어요. 대강당 뒷문이 열렸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은빛 수갑이 쩔그렁 소리를 냈어요. 철컥.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장내에서 목숨을 살려준 진호에게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처음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두 사람이었어요.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됐습니다. 진호의 꽉 막혔던 가슴이 뻥하고 뚫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몰랐어요. 그냥 멈추질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진호를 끌어안으셨어요. 할머니도 진호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폭풍 우 치던 밤, 절벽 끝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12살 꼬마가 목숨을 걸어 구해낸 노인이었습니다. 30년 전 금반지 하나를 건넨 가난한 안악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세 사람을 환하게 비췄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복 동생 윤태경은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한빛건설은 다시 윤태식 회장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문마다 취임식장 사진이 실렸어요. 말끔한 정장의 노인과 작은 소년과 주름진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서울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거든요. 비서 임도연의 차가 다시 남해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셨어요.
무릎 전문의를 미리 불러두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무릎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오래 참으셨네요. 많이 쌓이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별것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수십억이 들어도 괜찮으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진호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회장님이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진호가 눈을 꼭 감았다 떴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복실에서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마취가 덜 깬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진호가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진호를 보시고 웃으셨어요. 그 웃음 하나에 진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혼자 걸으셨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절뚝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이 땅에 반듯하게 닿았어요.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아이고, 몇 년 만에 이렇게 걸어보는 건지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말이 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진호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회장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날이었어요. 환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진호 손을 잡고 걸으셨어요. 두 발이 땅을 반듯하게 디뎠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한참 동안 보셨습니다. 진호가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며칠 뒤 진호와 할머니는 회장님의 고급 세단을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오늘이 이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서울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방도 많았어요. 할머니 짐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진호 짐도 낡은 가방 하나였어요. 비서 임도연이 그 모습을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져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새집 현관에 섰을 때 진호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와 둘이 살던 낡은 흙집이 생각났어요. 비가 오면 새던 지붕, 삐걱거리던 문, 아궁이에 불을 떼던 부엌. 그곳에서 할머니와 둘이 추운 겨울을 버텼어요. 지난 날이 떠오르며 진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호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할머니도 들어오셨어요.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천천히 걸어 다니셨어요. 폭신한 바닥을 발로 꾹 눌러보셨어요. 따뜻한 벽을 손으로 쓸어보셨습니다. 그러다 부엌 앞에 서셨어요.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다가가셨어요. 할머니 옆에 나란히 서셨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꾹 깨무셨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넓은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이신 된장찌개였어요. 새집 부엌에서 끓인 첫 번째 밥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진호가 회장님 숟가락에 고기를 얹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이번엔 진호 밥그릇에도 고기가 가득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있잖아요. 두 어른이 진호를 봤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진호가 씩 웃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회장님도 숟가락을 드셨어요. 된장찌개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30년 전 그 맛이었어요.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청년에게 젊은 안악이 내밀었던 밥 한 그릇. 그 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달그락달그락 수저 소리가 났어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였어요. 회장님이 진호를 서울 제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새 책가방을 맨 진호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새 운동화, 새 교복, 생전 처음 입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진호 앞에 서셨어요.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낡은 집에서 수도 없이 하셨던 그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으셨어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진호가 꾸벅 인사를 하고 뛰어나갔어요. 회장님과 할머니가 나란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30년 전 받은 은혜를 이제는 제대로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고향 마을에 작은 경로당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바닷가 마을에 새 경로당이 들어섰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복순 어머니의 마음을 기억하며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박수를 치셨어요. 할머니가 그 현판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환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던 아이가 서울 큰 학교에 들어왔다고 처음엔 수군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절벽도 내려간 아이였습니다. 그깟 수군거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친구들을 도우며 진호는 조금씩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갔어요. 저녁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매일 밤 그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아주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전 가난한 아낙네가 길바닥에서 모든 걸 포기한 낯선 청년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음 하나가 30년을 돌고 돌아 손자의 손을 통해 다시 돌아왔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한 작은 친절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착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조용히 쌓이고 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진호처럼요. 우리 할머니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마을길 사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